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규칙으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이제 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을 따져볼 때 이제 오른나사 법칙, 또 오른손 법칙을 사용했는데 그것 말고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또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요,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과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왼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둘째 및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직각으로 벌리고요. 가운데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둘째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면은 이제 나머지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바로 힘의 방향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왼손을 여기 그림과 같은 이제 모습을 하게 되면은 마치 권총을 겨누는 모양이 됐죠.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순으로 힘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 B의 방향, 전류 I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엄지손가락은 힘의 방향, 검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엄지손가락부터 차례대로 힘의 F, 자기장 B, 전류 I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FB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외울 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또 이제 과학 교양 서적에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FBI는 왼손잡이다 라고 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외우라고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과학 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르고 이에 따라서 자기장과 자기력이 발생하면은요, 그 방향을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요즘 교과서를 보면은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오른손으로만 하는 것만 나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온 교과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사용했던 교과서에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빠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 힘과 자기장, 전류의 방향을 찾을 때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 말고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B, 전류의 세기를 I, 자기장 내에 들어있는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자기력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기장 B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도선의 길이 L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맞게 이렇게 딱 직각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자기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즉 도선이 자기장의 방향과 세타라는 각을 이루고 있다면 자기력 F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기장 B 곱하기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 I 곱하기 도선의 길이 L 곱하기 세타를 고려해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F는 B 곱하기 I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죠.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자기장이 셀수록 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이제 자기력은 커지고 자기장에 놓인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역시 자기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자기장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일 때, 즉 세타가 90도일 때는 그 자기력의 크기는 최대가 되겠고, 또 이 경우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그리고 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죠. 또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평행일 때, 즉 세타가 0일 때는 자기력의 크기는 최소가 됩니다.
자기장 안에 직선 도선을 놓고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요. 도선이 받는 힘을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또 자기력의 크기는 자기장의 색이 B 곱하기 그다음에 전류의 색이 I 곱하기 도선의 길이 L 곱하기 사인 세타를 통해서 자기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력도 있다라는 것을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함께 공부를 했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전자석이 있습니다. 또 전자석을 이용한 것으로 이제 전자석 기준기가 있고요. 여기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을 갖게 한 게 바로 전자석이죠. 영구 자석과는 달리 전자석은 전류의 세기를 조절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역시 조절할 수 있고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자석의 극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자석 기준기는 전자석 원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전자석은 전류의 세기를 가지고서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석 기준기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서 무거운 쇠붙이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영어 단어 이제 살펴볼게요. 전자석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일렉트로마그넷이라고 합니다. 자석을 영어로 마그넷이라고 하잖아요. 자석의 형용사형이 뭐냐면은 마그네틱이죠. 그리고 크레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역시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기준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기준기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크레인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전자석 기준기를 우리는 일렉트로마그넷 크레인이라고도 하죠. 전동기가 뭔지 아시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고요. 쉽게 말해서 모터예요. 지금은 모터라고 해야 이제 금방 머리에 딱 그 개념이 잡힐 텐데 이제 옛날에는 전동기라고 해야 바로 개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모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모터라고 해야 알아듣죠. 그럼 무엇을 모터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장치를 이제 우리는 모터라고 합니다. 웬만한 전기 제품 또 전자 제품에는 다 전동기, 즉 모터가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터의 기본 원리가 이제 자석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자석이 있으면은 거기 자석 사이에 자기장이 흐르고 거기에 도선을 연결해 놓아서 그 도선을 이제 회전시키는 장치를 이제 그 간단한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냈죠. 이걸 가지고서 전동기, 즉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따져보면은요. 코일의 한 변, 즉 A에서 B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가 되겠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도선 A, B, C, D는 A, B 변은 아래쪽으로 이제 힘을 받게 되고 C, D는 위쪽으로 힘을 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코일이 이루는 면이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순간에는 정류자에 의해서 전류가 잠시 끊어집니다. 하지만 코일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딱 멈췄는데 멈췄다고 해서 이 코일, 즉 이 전선이 회전을 멈추고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성에 의해서 조금 더 움직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코일 한 변인 DC에 이제 D에서 C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회전을 하는 거죠. D에서 C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코일의
한쪽 변인 DC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또 A, B는 위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A,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의 방향이 A, B, C, D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고, 그럼 다시 코일의 한쪽 변인 A, B가 밑으로 내려가고 DC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위쪽으로 올라온 DC, 즉 D에서 C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또 이건 역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이제 코일은 계속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모터가, 즉 전동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 단원인 자성과 자성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자석 기준기라는 기계가 있다라고 방금 봤죠. 기준기에 있는 전자석을 작동시키면 전자석은 금속 물질을 당연히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게 자석이니까요. 그런데 전자석은 모든 금속을 끌어당길까요? 우리들이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막대 자석을 여러 가지 금속에 갖다 대보는 실험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철 같은 경우는 자석에 잘 붙지만 구리나 알루미늄은 어떻던가요? 자석에 잘 붙었나요? 그리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초전도체와 초전도 현상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초전도체가 일으키는 현상 가운데 자석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 초전도체가 공중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번 단원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성이란 무슨 뜻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성이 무슨 뜻이냐면요, 글자 그대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적 성질을 이제 자성이라고 합니다. 철은 자석에 잘 붙지만 구리는 잘 붙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자성은요, 물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각각의 특징은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 유리 등 이것을 이제 자석에 가까이 대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철은 자석에 잘 붙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약하게 이제 자석과 붙게 되고, 유리 막대 같은 경우는 강한 자석을 가져다 대면 오히려 약하게 이제 밀리기도 합니다. 각각의 물질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물질이 자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화가 무슨 뜻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화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석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적 성질을 갖는 것을 이제 자화라고 하죠. 그래서 자화를 자성을 띠고 있지 않던 물질이 자성을 띠게 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런 이름도요, 외부 자기장 속에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와 자화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자성 물질은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이제 자성이 그 강자성 물질의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립 같은 거를 들 수가 있는데, 자석을 이제 클립에 갖다 댔다가 떼어내면은 이 클립은 이제 한동안 자석의 성질을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상자성 물질은 뭐냐면은요, 상자성 물질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물질 속에서 이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되는 물질이 바로 상자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즉 막대 자석을 이제 갖다 대거나 하면은 이건 역시 자화되긴 하는데, 이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는 되지만 약하게 자화된 게 바로 상자성 물질이죠.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두면은 약하게 달라붙지만은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강자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클립 같은 경우는 자석에 갖다 댔다가 자석을 떼어내면 그 종이 클립은 이제 한동안 이제 약하나마 이제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상자성 물질 같은 경우는 자석을 이제 떼어내면, 즉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주면 곧바로 원래 성질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반자석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자성 물질이나 상자성 물질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가 되는 거죠. 강자성 물질과 상자성 물질을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물질 내부에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 반자성 물질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과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청력을 받아서 약하게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 막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막대 자석을 가까이 대면은 뭐 자석의 성질을 띠지는 않는데, 아주 강한 자석을 이제 유리 막대에 갖다 대면은 이 유리 막대가 오히려 이제 막대 그 자석에 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살짝 밀리게 된다, 이 소리죠. 이처럼 어떤 물질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요, 그 물질은 자화돼서 강자성이나 상자성, 반자성이라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 자기장 속에서 자화되는 물질을 우리 자성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화된 물질은 이제 강자성을 띠는지 상자성을 띠는지 반자성을 띠는지 어떤 성질을 갖는지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또는 반자성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자성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강자성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그러니까 종이 클립에 이제 막대 자석을 갖다 댔다가 아니면 이 말굽 자석을 가져다 댔다가 이 자석을 치우게 돼도요, 그 종이 클립에는 자성이 일부 남아있죠. 이처럼 이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자성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 자화되지 않는 강자성체를 이제 끌어당기는 성질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종이 클립에 막대 자석을 갖다 댔다가 이제 막대 자석을 치웠어요. 그러면은 그 막대 자석이 사라진 뒤에도 그 종이 클립에는 자성이 약하게 남아 있는데, 그 종이 클립을 다른 종이 클립에 이제 가져다 대면은 그 두 개의 종이 클립이 서로 이게 살짝 붙잖아요. 이처럼 이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이 이렇게 일부 남아 있어서 다른 강자성체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강한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은 이제 영구 자석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약한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은 이제 전자석 철심으로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자성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자화되면 상자성을 띠는 물질이 바로 상자성체가 되겠는데, 이러한 상자성체는 외부와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물질 내부의 자기장도 사라집니다.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의 성질이 약하게 남아 있는데,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 강자성체처럼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게 아니라 약하게 자화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곧바로 그 약하게 자화된 성질마저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상자성체는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제 약하게 끌려옵니다. 상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인 상자성체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하이탑 참고서에서는 이제 종이와 알루미늄, 그리고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텅스텐, 백금, 우라늄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상자성체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마그네슘과 같은 전이 원소와 스칸디움, 이트륨 등과 같은 히토류 원소가
이제 상자성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티늄, 우라늄과 같은 악티늄계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에서 이제 상자성체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히토류 원소라고 했는데 히토류 원소가 뭐냐면요, 이제 히토류 원소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지구상에서 양이 얼마 없는 희귀한 원소가 될 것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57번에서 이제 71번까지 15개 원소하고요. 스칸듐, 그 다음에 이투듐을 더한 이제 17개의 원소를 히토류 원소라고 합니다. 히토류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보통의 화학 분석 조작으로 분리하기 어렵고요. 자연적으로 이제 서로 섞여 있어서 이제 산출되는 양이 매우 적죠. 근데 히토류 원소라고 해서 지구상에 매장된 양 자체가 아주 적은 것은 아니고요. 히토류 원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구상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히토류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요, 채굴하고 이제 정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이제 적기 때문에 히토류 원소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히토류 원소만을 이제 추출하는 게, 정년해내는 게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히토류 원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히토류 원소를 이제 추출하는 게 왜 어렵냐 하면은요, 기술적으로 아주 고난이도의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것보다는 이제 정렬하는 과정에서 심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소비되는 히토류 양의 70%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지구상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체 소비량의 90%를 이제 중국에서 정년해서 이제 수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토류 원소는 이제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용량의 90%가 이제 중국에서 수출된 거고, 또 세계에서 이제 채굴되는 양의 70%가 이제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히토류 원소의 대부분을 이제 채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 등지에서도 이 히토류 원소를 채굴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호주에서 직접 정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중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것을 이제 정년해서 다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이제 독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히토류가 첨단 제품의 부품 재료, 그리고 컬러티브의 발광체, 레이저 재료로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 전체에 이 히토류 원소가 쓰이고 있죠. 단순하게 컬러 텔레비전이나 레이저에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전기차 부품 재료로도 이 히토류 원소가 쓰이고 있고, 우주선 제작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과 같은 무기에도 이 히토류 원소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요, 과학기술은 많이 발전했고 그만큼 히토류의 원소 쓰임새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과서가 히토류 원소의 쓰임새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느라고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2025년에요. 이때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일방적으로 이제 세계 각국에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25%를 부과했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협상을 통해서 15%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죠. 세계는 이제 트럼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의 조치에 이제 맞대응해서 똑같이 보복 관세로 맞선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느 나라였느냐? 이제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있었는데, 이들 나라들은 이제 나중에는 트럼프의 이제 요구에 맞춰줬는데, 끝까지 이제 맞서서 보복 관세로 맞서고 해서
결국은 트럼프를 굴복시킨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예요. 예, 중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호 간에 이제 보복 관세를 막 매겨가지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100%가 넘는 이제 관세를 매겼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은요. 방금 전에 중국이 히토류의 90%를 이제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굴을 전체 소비량의 70%를 중국이 채굴하고 전 세계 사용의 90%를 이제 중국이 이제 정년해서 수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이용해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를 했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히토류 광물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히토류 광물이 있어야만 이제 첨단 부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전 세계 특히 이제 콕 집어서 미국이 자국이 이제 첨단 제품 전투기, 우주선, 미사일 이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전기차 있죠? 그리고 또 기타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재고를 가지고서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 재고가 다 떨어져 간 거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서 중국에 매겨진 100%가 넘는 관세를 이제 철회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기고만장하게 거의 강제로 굴었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예, 항복을 한 겁니다. 사실상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매우 느긋하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을 했는데 또 이제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협상도 좀 느긋하게 하고 있죠. 그게 무엇 덕분이냐면 바로 히토류 원소 덕분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면 전 세계 히토류가 없거든요. 이제 현재 히토류 원소에는 이런 웃지 못할 어른들,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이런 꼰대들의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히토류 원소 하면은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원자번호 57에서 71번까지 15개의 원소와 스칸디움, 이트륨을 포함한 모두 총 17개의 원소이다 라고 공부하면 끝이지만 이 꼰대들 어른들은 이것 가지고서 서로 무기화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소리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인가요? 예.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시간 괜히 쓸데없는 시간 잡아먹어서요.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자성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반자성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외부 자기장이 주어지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대면은 청력이 발생하죠. 청력이 뭐죠? 밀어내는 힘이죠. 그래서 한때 이 청력을 반발력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완전 반자성체로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오히려 자석을 강하게 밀어냅니다. 조금 전에 그림으로도 이제 살짝 나왔죠. 어떤 금속판 위에 초전도체를 가져다 놨더니 그 초전도체가 공중에 살짝 떠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림은 이제 실제 그림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게 AI로 만든 이미지다 하더라도 실제로 초전도체는 이제 완전 반자성체라서요. 자석을 가까이 대면 강하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으면 이제 초전도체가 공중에 뜨고 있고요. 또 그 초전도체 위에 사람이 올라서도 그 초전도체가 이제 자석과 딱 붙지 않고 사람을 위에 태운 상태에서 공중에 이렇게 살짝 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과학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초전도체가 계속 공중에 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초전도체는 다시 자석에 딱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는다기보다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앉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재 초전도체 물질은 일반 온도에서 이 초전도체 성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온도, 극저온에서만 나타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시간 돼서 기회가 되면은 얘기하도록 하고요. 반자성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은요. 반자성체가 이제 어떤 물질들이 있느냐 하면은 금속 가운데서 구리와 납이 이제 반자성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체도 산소를 제외한 기체가 반자성체가 되겠고요. 물과 유리 등도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외부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반자성체가 되겠습니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주어지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부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청력을 나타내고요.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은 이제 상자성체와 마찬가지로 내부 자기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내부 자기장도 사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반자성체도 이런 내부 자기장도 사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요. 2025학년도 수능 7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자기력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도선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는가, 그거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성과 자성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성에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고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을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라고 방금 이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자성체와 자성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